안녕하세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해설에 강의를 맡은 조인호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두 번째,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국에 설립된 국내 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줄여서 NCP라고 하는데요. NCP에 관해 설명을 드린 후 네 번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분쟁 해결, 고충 처리 메커니즘인 구체적 사안, 이의제기 사건들을 소개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사점과 결론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라나플라자 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위치한 의류공장 라나플라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1,130여 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건물은 노후되기도 했고 원래의 건물 위에 여러 층을 중축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붕괴의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 다국적 기업 패션 브랜드의 하청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고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이 사고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명한 핸드폰 제조사의 공급망을 담당하던 중국의 한 공장에서는 분진이 폭발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도 발생하였습니다. 1996년 미국의 라이프지에서는 파키스탄 시알코트 지역의 아동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이 게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가 인도의 하도급 공장에서 어린이들을 고용해 저가 의류를 생산한 사실이 영국 옵저버 신문에 보도되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 한 식품 회사도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를 생산함에 있어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노동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 팜유를 공급받음에 있어 팜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혀져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회사는 해당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이미지 개선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러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뉴스 등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또 얼마 전에도 모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도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은 기업의 이미지 실추, 더 나아가 SNS의 발달로 인한 불매운동 등으로 기업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기업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소속된 사회나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CSR만으로는 부족하며 CSR을 잘 이행한다고 하여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OECD에서는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라고 부르는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오늘 살펴볼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이행 원칙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그리고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모두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직접 인권 침해를 야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에 기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와 사업 관계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도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인권 경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 활동의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로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18년에는 OECD 기업 활동 실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인권 경영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활동에 인권을 적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각 기구들의 노력은 지속적인 규범 보완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점차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프랑스 기업 실사법, 독일 인권 실사 의무화 법안 등 EU 국가들의 법제화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권고하였으며 2019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활동이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은 진출국의 기업 정책은 물론 인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국의 사회와 조화를 이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자발적인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이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 등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의 모범적인 행동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OECD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들의 공동 권고입니다. 또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계, 노동계 및 NGO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이들은 국내 연락사무소, NCP에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총 46개의 수락국들이 각기 NCP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에 갖는 의미는 저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이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 OECD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조달 시장이나 영업 활동하는 데 많은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 가능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채택되었고 이후
5차례 개정이 되어 현재는 2011년 개정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줄여서 UNGP라고도 하는 인권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서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모범적인 행동 규범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부에서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고, 제2부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1부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제1부는 제1장인 개념 및 원칙을 시작으로 일반 정책,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까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개념 및 원칙입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가입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제시하는 권고입니다. 이는 법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관행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 법규를 대체하거나 이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진출 정부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재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일반 정책입니다. 일반 정책 부분은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가장 잘 요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할 것,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 의무를 수행하여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 완화할 것,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하고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것,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후 등장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장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 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것. 또한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실적, 기업 목표, 이사회 구성원과 핵심 경영진의 보수, 이사회 구성 자격, 선임 과정, 특수관계자 거래,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 등 상당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는 실사 의무와 결합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4장은 인권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UNGP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기업의 규모, 분야, 운영 상황, 소유권 및 구조와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점 역시 UNGP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알게 된 경우 구제체계 제공 또는 합법적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제2장 일반 원칙과 더불어 이후 설명드릴 구체적 사안, 즉 이의제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부분입니다. 제5장은 고용 및 노사관계입니다. 기업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근절해야 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출신 지역,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국내법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집단 정리해고나 폐업의 경우 부정적 영향의 완화를 위해 근로자 대표, 정부 당국과 협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였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환경 분야일 것입니다.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유지하고 관할 당국의 보고 체계를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질의 취급 및 환경사고 예방 등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뇌물방지와 관련입니다. 공무원, 협력업체의 직원 등에게 부당한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한, 약속,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뇌물방지 및 이를 감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직자 후보자, 정당 또는 기타 정치 조직의 불법적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제정된 배경에는 이러한 뇌물 방지와 크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8장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기업은 보건에 관한 경고사항 및 안전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비사법적 분쟁 해결 및 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 기만적 마케팅 관행 방지를 위하여 정부 당국과의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9장은 과학 및 기술입니다. 기업은 진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과 합치되게 운영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과 신속한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제공 등은 진출국의 장기적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장 경쟁, 제11장 조세입니다. 기업은 가격의 고정, 담합 입찰, 생산량의 제한 또는 쿼터의 설정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조사 당국으로의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출국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며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른 기존의 문서와 상당히 차별화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닙니다만 다국적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부터 인권 침해 또는 노동 침해 상황이 있는 경우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와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른 문서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요건 또는 준수 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엔에서 채택된 여타 문서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추상적인 내용들만 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준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1부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한
절차 지침에 관한 제2부의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국에 설립된 국내 연락사무소 NCP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NCP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무척 생소합니다. 국내 연락사무소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도무지 개념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국내법과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이행이 전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행을 담보하고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에는 모든 가입국은 국내 연락사무소 NCP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국은 NCP를 구성하는 데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NCP의 기능적 동등성을 위하여 절차 지침에는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4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NCP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NCP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NCP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 기관 ADR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NCP는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 내부에 있었으나 2011년 민간 부분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 NCP와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의 제고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2013년 이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NCP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며 OECD에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활동 상황을 보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은 바로 다름 아닌 구체적 사안이라고도 말하는 이의제기 사건의 처리일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 이의제기 사건은 무엇일까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타 다른 기업과 인권을 다루는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NCP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비사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NCP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양 당사자에게 접수를 통보한 후 양측의 주장을 우선 서면으로 교환하고 1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1차 평가란 해당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의제기 사건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주선이나 조정, 중재로 넘어갈 만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1차 평가에서 절차 종료로 결정되는 경우 이 사실을 공표하게 되고 OECD에 보고하게 됩니다. 1차 평가에서 추가적인 조사 또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NCP는 양 당사들과 함께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선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NCP는 당사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들 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NCP는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고 OECD에 보고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정리, OECD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OECD에 보고가 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에서는 이 NCP가 주선하는 이의제기 사건 절차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철회해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외국 NCP에서 다루어졌던 실제 이의제기 사건, 구체적 사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에서의 제철소 건립 및 철광석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 NGO들은 제철소 설립 대상지 주변 원주민 간의 찬반 대립, 수용 반대자와 공권력 간의 폭력 사태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인권 관련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원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 영향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인권 침해는 주 정부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이를 기업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주민과 협의를 하였고 해당 내용을 이주 보상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원주민의 인권과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회 경제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 NCP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는 인도 정부의 행정 및 사법 행위로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며 1차 평가에서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이의제기 신청이 한국 NCP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국가의 NCP에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NCP에서 나온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OECD의 NCP 회의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이 사건은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한국 NCP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몇 년 전 중동의 봄이라고 하여 많은 민주화 시위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중동 국가에서 경찰이 시위 진압용 최루탄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오용하여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의제기 신청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인들에 따르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민가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과다 사용, 사람을 직접 겨냥한 최루탄 발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최루탄의 탄피에서 이 최루탄이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생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한 국제인권단체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한국 NCP에 최루탄의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제기자인 회사는 자신들은 국내 단일 중소규모 사업장이고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루탄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이 된다면 이 사건에서처럼 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낮으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루탄 공급이 중단된다면 실탄 등 더 위험한 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국가의 경찰이 최루탄을 잘못 사용한 행위를 기업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NCP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평가에서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 국가에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통하여 생산된 목화를 구입하는 행위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하여 여러 NGO들이 NCP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목화를 구매하는 행위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 측은 해당 국가 및 국영기업을 상대로 기업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이슈에 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ILO의 노동환경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NCP는 1차 평가에서 절차를 종료하였으나 기업 측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의제기자들, 해당 국가의 정부와 대화를 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많은 이슈들이 쟁점으로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한 회사의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사건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고용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해고 또는 퇴직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진 기술을 무단 또는 헐값으로 관계 기업에 공유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수입, 경영 실적, 사업 계획 등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노조 활동을 감시한 적이 없으며 회사가 경영 실적의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차 평가를 통과하여 NCP가 제공하는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양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한 제조업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이의제기 사건입니다. 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하청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6개월 먼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 측은 도급계약의 해지는 계약 내용에 기초한 적법한 권리 행사이며 불가피한 경영상의 판단이지 노동조합의 설립이 그 원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NCP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조정을 진행하였고 여러 가지 조정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한 맥주 제조회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의제기자들은 맥주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과거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 당시 회사로부터 조기 퇴직을 강요받고 해고에 관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한 채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회사 측은 당시 콩고 민주공화국은 내전을 겪던 시기라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었고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온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맥주 회사의 지분을 95% 소유한 유럽의 유명한 맥주 회사도 함께 피제기자가 되었고 이 회사의 본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의 NCP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NCP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국가의 NCP 외에도 대사관이나 여러 정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전직 근로자들인 이의제기자들과 회사 측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직 근로자들을 위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회사 내부의 실사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NCP가 함께 협력하여 이의제기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된 좋은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NCP에 접수된 이의제기 사건으로 피제기자는 유명한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입니다. 이 사건의 이의제기자들은 국제노동 관련 단체로 국제축구연맹, 즉 피파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함에 있어 이주 근로자들의 인권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 제기자들은 피파가 카타르 내의 이주 근로자들의 권리 위반에 관한 실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안전, 보건 문제 등 월드컵 관련 경기장, 인프라 건설 공사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피파는 인권 실사 정책을 시행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인권 자문단 설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제기자인 피파는 카타르 내 이주 근로자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파 회장이 카타르 국왕과 가진 모든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카타르 정부, 축구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파는 지속 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따르고 있고 아동노동 방지, 건강, 보건 등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스위스 NCP가 제공하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파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UNGP를 따르고 건설 현장 관련 월드컵의 실사 과정 유지에 기여하며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피파는 2022년 월드컵 관련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 건강, 안전 매뉴얼을 마련한다. 피파는 건설 현장의 근로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이의 제기자와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한다. 피파는 인권 자문단을 설치하여 근로자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도입하며 근로자의 안전, 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만나고 수시로 이행 협력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폴란드 NCP에서 다루어졌던 사건으로 이의 제기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을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이의 제기자들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건의 피제기자는 바르샤바에 등록된 금융 분야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기서 언뜻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다국적 기업, 즉 금융회사가 환경보호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인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였다던가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직접 석유 시추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한번 이의 제기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제기자의 2017년 비재무 내역서에 특정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제기자 자신이 보증하는 기관의 활동의 영향, 특히 환경, 기후 영향과 관련된 사안이겠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고 환경적 영향에 관한 완벽한 보고나 투명성 보장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제기자의 비재무 내역서에는 피제기자가 보험료 평가를 통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을 보증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은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제기자들은 석탄을 채광하고 연소하는 기관의 활동에 보증, 투자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한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제기자의 비재무 내역서의 탄소 집약적 분야의 기업 보험 시장에서의 지분과 탄소 집약적 분야의 피제기자의 투자 규모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것은 소비자들이
투자 및 보증 결정에 의해 피재기자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활동의 영향을 포함한 피재기자들의 활동의 범위와 성격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재기자는 자신의 활동의 잠재적인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학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객의 사업 전략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재기자의 비재무 내역서에는 고객의 활동보다는 자신의 활동에 집중을 해야 하며 피재기자는 인권 존중 측면에서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은 피재기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 NCP는 이 사건의 1차 평가 이후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선 절차를 개최하였고 양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 2017년 비재무 내역서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정책과 인권 존중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 2. 피재기자가 이러한 정책이 없는 경우 준비 및 시행에 관한 기한을 공개, 발표. 3. 비재무 내역서에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접근 방식 논의, 배출에 관한 데이터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재기자의 조치를 포함. 4. 피재기자와 그 고객의 활동의 맥락에서 비재무 내역서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의 논의를 포함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1년 뒤 2019년 3월 피재기자의 홈페이지에 2018년 비재무 내역서가 게재되었고 위 합의 사항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NCP는 2019년 비재무 내역서의 발표 이후 이 쟁점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에 당사자들을 다시 초청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자들은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광, 채구를 업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 티벳 지역에서 운영하는 광산에서 발생한 83명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일반 정책, 정보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등의 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사뭇 다르게 이러한 이의제기들의 주장에 대해 피제기자는 캐나다 NCP에 수차례에 걸친 절차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캐나다 NCP는 이의제기자들이 제출한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 즉 피제기자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 환경, 인권, 노동,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점검과 잠재적 영향 평가 등의 실사를 수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캐나다 정부는 NCP가 주선하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될 새로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캐나다식 사업 방법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기지만 CSR 담당 부서나 NCP 절차에 불참하기로 한 당사자의 결정은 공개된다. 2. 캐나다 광업부문 CSR 담당관과 NCP의 주선 과정에 불참한 기업은 무역위원회나 다른 캐나다의 해외 지원 기관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모범 관행을 구현하지 않고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4. 이러한 지정은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는 실사에 반영되어 금융 또는 기타 지원의 가용성 평가에 고려될 것이다. 캐나다 NCP는 이와 같은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아 OECD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사건에 대하여 기업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시사점 및 결론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우리는 어떠한 점들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 중에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도가 심하든 그렇지 않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구제로의 접근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 G7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한 NCP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파라다이스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점차 그 영향력이 거대해져서 나중에는 국가의 개념이 사라지고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햄버거 회사의 전투기가 라이벌 회사를 공격하거나 핸드폰 회사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지구 밖 행성에 도시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욱 강해질 것은 분명하고 그만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져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